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24명이 투입된 대규모 수사 전담팀이 구성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광주 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졸던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제주 지역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선 여전히 파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며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 방법이 없습니다.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은 지금 다 껐었어요. 매일 30-40명은 항상 넘어요. 일본도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가 비상입니다. 올해는 각 지역에서 제발 여행을 취소하고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 차량이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속옷을 빨아서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숙제로 올린 사진에도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국 보훈병원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등과 2등 병원의 순위가 바뀌는 과정에 이사장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경찰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4명의 대규모 전단팀을 꾸렸는데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 사건도 조사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된 오 전 시장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홍진우 기자입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오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은 겁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활빈단은 오 전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24일 오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24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 전단팀을 꾸렸습니다. 오 전 시장 소환에 앞서 피해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조사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게 수사 절차고에 조금 며칠만 기다려달라. 이래서 저희들도 피해자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사태에 직접적 계기가 된 이번 성추행 사건 외에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소도우술, 가짜뉴스라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사태 이후엔 아무런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수사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두고는 논란이 오히려 커져가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제명은 민주당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당사자의 소명을 듣겠다며 사퇴한 지 나흘 뒤에 징계 회의를 열었지만 정작 오 전 시장은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명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재차 사과하면서도 오 전 시장의 성추문 파문을 미리 알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여권 관여서를 제기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이른바 사퇴 공직을 받은 법무법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웠던 곳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특수관계인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이 여건은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순전히 우연이라며 그렇게 연결하는 건 무리한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감춘 지도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체제는 확고하다고 자신하면서도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 활동만 짧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온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지 16일째지만 김 위원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14일 이후 북한 곳곳에 전투기 출격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엔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서 미사일 발사 차량 움직임이 수시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나온 지 일주일이 됐지만 김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정부도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고 다만 북한 체제는 정상 작동 중이란 말만 반복합니다. 강조하고 싶은데 정부가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설이 계속 퍼져나가면 북한 내부적인 동요 때문에 결국 일주일, 10일 안으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북한에 보낸 적은 있다면서도 중국 의료진 파견이나 김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해선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평양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선전 매체들은 이렇게 평양 마트를 보여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평양이 김정은 위원장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평양 엘리트 계층에서 김 위원장 건강 상태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 전기를 쓴 북한 전문 기자이자 베이징 지국장인 애나 파이필드는 과거에 거짓으로 드러난 소문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불안해하는 평양 시민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며 쌀과 세제, 술을 모두 사들이더니 최근에는 생선 통조림과 담배까지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혹과 주장이 제기되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북한 매체 오늘의 조선은 중국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유언비어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며 건강 이상설은 대중을 바보로 여기는 외신들의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는 평양에 사재기는 없다며 생필품이 진열된 매장과 함께 주민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수입품이라도 우리나라 상품인데 물가가 비싸지겠습니까? 순환이 빨라서 잘 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다고 꺼져있는 하지만 정작 공식 매체이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5월 중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모레 저녁 9시 본회의를 열어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요구해온 통합당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성시훈 기자입니다. 여야가 모레 저녁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29일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날로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초부터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예산 4조 6천억 원 가운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나머지 1조 원은 기존 예산에서 세출 항목을 조정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 특별법도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 석 달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지역에 있는 실업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 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으로 다 내려가는 돈입니다. 통합당이 발목 잡기 비판을 의식해 빠른 심사에 합의했지만 세출 조정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해병대 입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부산 클럽에도 다녀왔다고 해서 방역당국을 비상에 걸리게 한 남성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남성과 만난 친구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클럽에 가기 전이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500명이 붐비는 클럽에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구에 사는 19살 남성은 군입대를 앞두고 지난 18일 새벽 부산 클럽을 들렀습니다. 이후 지난 23일 해병대 입소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친구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 15일 남성이 부산 클럽을 방문하기 사흘 전입니다. 클럽에 들렀을 당시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2시간 가까이 클럽에 머물렀는데 같은 시간대 클럽에 있었던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112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처 오류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동선상에 나오는 업소를 동일 시간에 이용하신 분이 계시면 보건소로 부산시는 경찰과 협의해 연락이 닿지 않는 클럽 방문자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부산에 머문 이틀 동안 클럽뿐 아니라 횟집과 주점에도 들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도 PC방을 비롯해 대구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 남성 사례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여전히 필요합니다. 교회로 나들이 가도 사람이 너무 밀집한 장소는 조심하셔야겠죠. 제주도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춤까지 추는 술파티가 열려서 지자체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SNS에 제주 지역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손님들이 파티를 즐기는 사진과 영상이 가득합니다. 술과 안주를 나눠 먹는 건 기본이고 음악에 맞춰 단체로 춤을 추기도 합니다. 2m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지자체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서귀포시가 현장 점검한 결과 게스트하우스 13곳 중 파티가 열리는 8곳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3곳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 게스트하우스 내 술파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고만 한 거고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어요. 주류 제공은 편의점을 신고해서 사업자를 내서 제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입니다. 그 파티도 해요? 네, 해요. 요즘 매일 30-40명은 항상 넘어요. 5월 3일부터는 가능한데 4월 30, 5월 1, 5월 2는 지금 다 꽉 찼어요. 사흘 뒤 시작될 황금 연휴 기간 동안 18만 명이 제주를 찾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경찰과 공조해 게스트하우스 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권고뿐인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엔 의문이 남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당한 살균제 치료 발언 이후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살균제 제조 회사들마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바이러스 제거로 유명한 미국의 한 살균제 광고입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등장해 이 살균제를 와인병에 넣고 마시는 신용을 합니다. It definitely won't cure coronavirus. You dumb-dumb. Hey, I was being sarcastic. 이 황당한 치료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자 살균제 제조 회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까지 냈습니다. We had hundreds of calls in our hotline here in Maryland about people asking about injecting or ingesting.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화당 출신 주지사조차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민주당은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Disinfected in the body. You know what they call that? They call that embalming. 비난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일일 브리핑을 취소하고 대신 SNS를 통해 언론과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발언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They're moving it to June 13th, West Point. So I'm doing that commencement speech. 웨스트 포인트 미군 육군사관학교는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뉴욕시 근처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를 피해 전국으로 흩어졌던 생도 천여 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뉴욕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이번 주부터 황금 연휴에 들어갑니다. 매년 2,400만 명이 오가는 관광 대목이지만 올해는 관광지에서 여행객 방문을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귀성의 관문인 도쿄역이 텅 비었습니다. 일본의 고속철도인 신칸센 내표소는 인적이 뚝 끊겼고 플랫폼도 정막이 가득합니다. 도쿄 인근 관광지에선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해변가와 유명 산 입구에는 출입 금지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 안내 전광판에 제발 오지 말아달라는 안내가 흐릅니다. いいお天気でありますが、みんなに感染のリスクがあり、同時にですね、それは他の人たちに対して、これは感染を拡大してしまうリスクがあるということを認識をしながら。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는 이동 인구만 2,400만 명에 이르는 관광 대목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호소하는가 하면 타 지역 방문객들을 2주간 격리하겠다는 지자체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백부 등 온천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즈오카에선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 차량 석 대가 송곳으로 긁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아베 정부는 한국에서 진단 키트를 지원받는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韓国政府内部の検討状況についてはコメントする立場にありませんので、現時点で韓国政府の間で支援に関する具体的なやり取りをしている事実はありません。 일본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 상태라면 내년에도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학교 등교가 이뤄질 텐데 여전히 이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미 개학을 시작한 중국 학교에서는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에게 1m짜리 모자를 씌웠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개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기다란 형태의 모자를 쓴 채 속속 학교에 도착합니다. 아이들이 1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명 1m 모자를 만들어 쓰고 온 겁니다. 각자 만든 모자를 통해 개성을 뽐내기도 합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1m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저장성 취조시의 중학교에서는 전통 인사인 공수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취조시는 사람 간 접촉을 피하기 위해 악수 대신 두 손을 모아 올리는 공수 인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민대표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도 중국 사극 속 인물들처럼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시의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모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至4月26日，武汉在院新冠肺炎患者清零。 그러나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2차 감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아직 올해도 4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 태국에서는 내년 초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이 문제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불교 사원을 찾은 사람들. 비닐 장막 안에 앉아있는 수도승에게 가져온 꽃과 음식을 공양합니다. รักษาประเพณี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ควบคู่กันไป 아직 수련 중인 동자승들에게도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는 필수입니다. น้ำลายอะไรต่างๆเวลาเราพูดจะไม่ฟุ้งกระจายก็อยู่เฉพาะภายในดังนั้นเป็นการป้องกันชั้นที่2ที่ถือว่ายอดเยี่ยม 시내 곳곳의 사원은 무료 식량 배급소가 됐습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큰 태국에선 실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갑부가 1000명에게 우리 돈 18,000원씩을 나눠주는 기부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ผมเป็นหมอนวดทำงานนวดทัวร์จีนตกงานมากับ4 เดือนกว่าแล้วก็ไม่รู้ว่าเขาจะให้เงิน 5,000 ก็ไม่ให้อะไรยังไงก็ไม่ได้ก็ต้องมาแจกเนี่ยข้าวกล่องฟรีน่ะ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한다는 게 태국 정부 입장입니다. 교도소 마당에 상의를 벗은 재소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촘촘하게 붙어 앉았지만 교도관들은 물론 재소자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다. y no van a ver ningún rayo del sol, va a pasar en encierro total 24 horas al día, los 7 penales de seguridad y máxima que existen en este país. 엘살바도르 정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살인 사건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 폭력배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최근 신병 이상설이 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재 모습이라며 SNS에 미확인 사진들이 퍼졌는데요. 이 사진들의 실체 따져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침대에 누워있고 일본어로 된 속보에는 김정은 사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례식 화면처럼도 보이는데요. 이 사진 김 위원장 사망설을 보도한 일부 외신에도 소개됐습니다. 팩트맨이 이미지 데이터 분석 도구로 이 사진의 진위 여부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 형체 부분과 이 속보 자막 부분의 픽셀 모양이 서로 다르죠. 자세히 한번 볼까요? 속보 자막 부분은 빨간색, 그리고 얼굴은 노란색, 형체마다 특정 고주파 색깔로 합성 흔적이 발견됩니다.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목하고 베개 부분을 보시면은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좀 줘야 되는데 이게 칼로 오려내듯이 이렇게 선명하게 잘려져 있어요. 이건 완전히 조작된 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2011년 숨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 사진을 합성한 가짜뉴스였는데요. 자막 속 제1서기, 제1비서라는 표현도 4년 전 직함이고 무엇보다 일본 언론에서 이런 사진 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병실 모습이라며 유포된 사진입니다. 누군가 김 위원장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퍼뜨렸다. 소문만 무성했는데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이 사진 원래 정치 풍자 이미지를 만들어왔던 영국 작가의 사진이었습니다. 팝송 로켓맨을 부른 엘튼 존을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의해 로켓맨으로 불렸던 김 위원장이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부만 잘려 병실 사진인 것처럼 유포된 겁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준 과제 안내문입니다. 효행 숙제라며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을 빤 뒤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손으로 속옷을 세탁하는 자녀 사진을 올리자 교사는 속옷 색깔을 언급하며 예쁘다거나 부끄럽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제되는 언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학생들이 학급 SNS에 올린 자기소개 사진에도 교사는 매력적이라거나 금방 사랑에 빠질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졌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주의 처분을 주는데 그쳤습니다. 입학식도 못한 학생들의 길을 살려주려 칭찬한 거라는 교사 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의 처분 뒤에도 속옷 논란까지 불거지자 교육청은 다급히 특별 장학에 나섰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부적절한 그런 어떤 표현 이런 것 때문에 배제를 했고
결과에 따라서 이 선생님에 대한 조치가 가해질 거거든요. 교사는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까지 도전한 것이 왜? 이게 얼마나 힘들고 또는 수익을 내고 뭐 이런 부분에서까지 선생님 여러분한테 도전해보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온라인에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에 대해 비판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애초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교육청이 적극 대응했다면 속옷 빨래 숙제 같은 2차 피해는 없었을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사죄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꾸벅꾸벅 졸다가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말만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법원에 도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썼고 부인 이순자 씨가 뒤를 따랐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실 겁니까?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와 함께 법정에 선 전 대통령은 최대 쟁점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고 그런 무모한 짓을 헬기 사격수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며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고 변호인 측 요청에 잠시 휴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이상 걸린 뒤 끝났고 전 대통령은 곧바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열리는데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광주 재판정 밖에서는 사죄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 대신 동상이 매를 맞았습니다. 법정 밖 모습은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복을 입은 여성이 동상의 뺨을 때립니다. 몇몇 사람들은 플라스틱 망치로 동상을 때리며 쌓였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남성. 지난해 12.12 군사반란 40주년을 맞아 만들어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다 전 대통령 재판을 맞아 법원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영령들하고 또 광주 시민들한테 사죄를 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5월 단체 회원들은 흰색 상복 차림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학살 책임 인정하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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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을 폄훼하고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과는 오늘도 끝내 없었고 광주 시민들이 입었던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치료하는 전국 보훈병원은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주관하는 공단이 고의로 1, 2위 순위를 뒤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그 과정에 공단 이사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2018년 7월 전국 보훈병원 5곳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등은 부산보훈병원, 2등은 서울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등을 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가 경영평가 결과가 조작됐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술 실적 등 수치로 평가되는 계량 항목에서 중앙보훈병원이 1등이었는데 최종 순위는 0.04점 차이로 부산보훈병원이 1등이 된 점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평가 순위는 성과급과 직결됐습니다.
직원 732명인 부산보훈병원에 13억 원 넘는 성과급이 지급된 겁니다. 검찰은 평가 최종 단계에서 100점 만점에서 5점을 차지하는 경영 효율성 항목에서 부산보훈병원이 중앙보훈병원보다 2배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봉민 한국보훈의료공단 이사장이 이 과정에서 경영평가위원과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심하는 겁니다. 공단 측은 중앙보훈병원에 낮은 점수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장이 조직 구성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이 노출되고 그건 반영해야 되는 게 평가위원회에서 당연한 사항인데. 검찰은 지난 16일 양봉민 한국보훈의료공단 이사장과 경영평가 실무 책임자인 이모 실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 이사장은 채널A 해명 요청에 대해 사실관계와 전혀 안 맞는 내용으로 기소된 점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 검찰 조사가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양봉민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부산보훈병원을 1등으로 밀어준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그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입니다. 양 이사장 측은 검찰이 프레임을 짜놓고 수사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경영평가에서 부산보훈병원이 1등을 한 배경에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최종 순위가 의사노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서울중앙보훈병원장의 리더십 평가를 감안한 결과라지만 양 이사장이 고향인 부산 지역 보훈병원의 순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2017년 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양 이사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를 하다 지난 2016년 의료정책 분야 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1년 선배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양 이사장이 부산보훈병원을 1등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 발언을 경영혁신실장이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공단 이사회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단 측은 양 이사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도 부산보훈병원을 밀어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슨 같은 고향이라고 영 밀어주라 그렇게 상식 없는 짓을 한다고 하면 이사장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아무 증거도 없이 이사장이 부산병원을 1등으로 몰아줬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병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부산병원에 몰아주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해괴망측한 프레임으로 지금 만들어난. 검찰과 양 이사장 측의 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꽁꽁 얼었지만 장사가 잘 된 곳 어딜까요? 집콕족들이 많이 간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대학가 원룸촌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와 달리 고객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객수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배달 서비스와 각종 페이를 통해서 결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도 팔리고 있는데요. 이런 냉장, 냉동식품들의 매출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50% 넘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배송은 고객 수가 90% 늘면서 GS 리테일 1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31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발표된 깜짝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근거리 소매점에서 장보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일이라든지 어떤 정육 상품, 채소, 두부 이런 상품들도 장보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카드 결제 패턴을 보면 집 근처 500m 이내에서 결제한 건수는 8% 늘었지만 3km 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결제는 12% 줄었습니다. 이런 근거리 소비 확산의 영향으로 편의점 업계 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편의점 업계 주가는 어제보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정부가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식재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5살, 8살 두 딸을 둔 엄연희 씨.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계약을 한 터라 두 자녀의 하루 3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일입니다. 하루 3끼 드는 식재료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만만치 않고 사람 많은 마트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부와 여당은 이런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교 급식 중단으로 발생한 식재료 공급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로 364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꾸러미에는 학생 1인당 최대 3만 원 규모로 마늘과 감자, 딸기 등 각 지역 상황에 맞춘 농산물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물을 배송하거나 온라인 쿠폰 또는 농수산물 매장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총 1,093억 원 정도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합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식품비 가용 재원 27분 약 2,717억 원 내에서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농가와 급식 식자재 공급 업체들은 반겼습니다. 그 급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큰 판로가 없어요. 그렇게 소비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희들은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 품목과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해야 해 지급은 1, 2주 뒤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던 경찰차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관인데 형사처벌도 받는지 이유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로 위에 차량 파편 조각들이 널려 있고 앞쪽으로는 SUV 차량과 경찰차가 나란히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 교차로 건너편에도 앞범퍼가 부서진 회색 SUV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SUV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한 겁니다. 신고 내용은 택시 기사분이 술 취한 것 같다는 문자 신고 내용이었어요. 운전하고 있는 택시였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가해 차량으로 지목됐습니다. 빨간불에도 3차선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경찰차는 사거리에서 우측 도로 2차선에 달리던 SUV 차량과 부딪히며 멈춰섰지만 뒤이어 3차선에서 오던 SUV 차량과 다시 부딪히며 길가로 밀려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지구대를 나선 지 갓 1km를 지나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사고를 낸 경찰차는 전조등과 앞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뒷문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차에 탔던 경찰관 2명과 SUV 2대에 타고 있던 시민 3명은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일단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배상한 경찰은 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해선 아직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신호를 무시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가린 뒤에 내사 종결할지 입건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유림입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소속 수사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이 4개월 만에 풀었죠. 포렌식한 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넘겼는데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의 지휘 아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수사관의 아이폰을 발견했는데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4개월의 포렌식 끝에 최근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검찰은 A 수사관의 검색과 삭제 기록을 확보하고 청와대 윗선과 논의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렌식을 마친 휴대전화는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보안업체를 동원해 푼 아이폰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수사와 관련한 단서는 경찰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망사건 처리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자료는 넘겼다며 검찰이 수사를 위해 분석해낸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어제 구속된 라임의 돈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은신처에서 업무수첩 2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업무수첩에는 김 전 회장이 돈을 준 사람과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정관계 로비 의혹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에 은신해 왔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경찰은 지난 23일 김 전 회장을 검거하면서 업무수첩 2건을 압수했습니다. 20쪽 두께의 손바닥 크기의 업무수첩 1건에는 김 전 회장이 라임자산 운용 등 여러 회사 관계자들에게 건넨 돈의 액수와 남아있는 돈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 명단에는 김 전 회장이 인수한 향군 상조회 소속 전직 고위 임원 김모 씨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수첩에는 성경 관련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업무수첩에 기록된 돈과 김 전 회장의 은신처에서 발견한 도피자금 5억 3천만 원의 출처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피자금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지난달에 달러랑 원화 도피자금 생기셨다는데 추가 계획 있으셨던 거예요?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의 직원은 한 달에 10번 정도 김 전 회장 심부름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고액 수표가 명동 사채업자에게 받아온 거라는 점에 주목해 김 전 회장이 사채업자의 자금을 세탁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젯밤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거다. 올해 초 법정에서 공개된 정경심 교수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죠. 정 교수는 오늘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상처받았다고 맞섰습니다. 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재판에 정경심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은 뒤 나온 겁니다. 조 씨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불법 펀드 투자 혐의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검찰을 향해선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 교수는 언론 플레이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며 강남 건물 시세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걸 알고 기분이 업돼서 저런 얘기를 동생에게 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에 대해 정 교수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오늘 법정에선 측근과의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투자금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쓴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조 씨가 먼저 쓴 용어를 따라 쓴 것이라며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를 따라 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모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섭니다. 채널A 뉴스 유승준입니다. 야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요? 네, 김어준 씨는 이를 당선 파티라고 이름 붙였는데 얼마나 많은 당선자들이 모였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다 모이면 의원총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나 많이 모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번 총선에서 김 씨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에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이분들이 다 공로자죠.
근데 당 밖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 그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씨가 여론전에서 맹활약을 했다는 건데 아예 선거 승리의 공을 김 씨에게 돌린 당선자도 있습니다. 저는 총수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제 선거는 다스베이다 전후로 나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선거를 치러준 많은 분들 대부분이 다스베이다를 보고 저를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에요. 네, 김어준 씨를 총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군요. 마치 이 김어준 씨 공로 감사 파티 같아요. 네, 그러니 여권에서도 김어준 씨가 실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이날 초선 당선자들에게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사명감이 굉장히 크게 밀려왔고요. 사명감. 그래,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좋아요. 최섭 의원에 관해서 물어보는 인터뷰는 앞으로 나가지 말아요. 금값 물어본다든가 그런 데는 괜찮아. 21대 국회는 초선 의원 비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각자가 헌법기관이란 사명감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주말부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이 이유 때문과 관련이 있겠죠? 네, 정치권에서는 그런 시각이 팽배합니다. 일단 홍 전 대표 일주일 만에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어떨까?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뇌물정가가 두 분이나 있는 분을 비상대책 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난 주말 김 전 위원장의 한 언론 인터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출마한 사람들은 검증이 다 끝났는데 뭘 또 나오느냐? 1970년대생 경제통으로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홍준표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통합당 후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통합당 안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홍준표 전 대표를 공격하기도 하고 중구난방이더라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3선이 된 통합당 의원 11명이 오늘 모였는데 여기서도 비대위 출범 전에 당선자 총회부터 열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어 내일 비대위 출범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도체제 문제는 향후 당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당선자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후 이를 바탕으로 지도체제가 정해져야 한다. 반면 김종인 저격수로 나선 홍 전 대표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당에 들어올 경우는 더 큰 합의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들어오는 것만큼 막아서 당 밖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냥 개의치 않고. 국민은 통합당에 경고장을 보냈는데 통합당은 그 경고장을 폭탄 돌리듯 서로 떠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러다 진짜 폭발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총선에서 참패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대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야당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2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오늘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휴전선 아래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의 제진역입니다. 북쪽으로 이어진 배봉터널은 철근으로 막혀 있고 철길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정부는 판문점 회담 2주년을 맞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끊어진 철길 연결을 위해 남측 지역 공사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적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며 우선 코로나19 공동 대처를 시작으로 가축 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공동 대응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철도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우리의 글로벌 호크 도입을 거론하며 극악한 대결 흉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데는 끝까지 숨겨둔 비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을 잘 모르는 선거 초보들에게 주요했다는데요. 바로 빅데이터 유세였습니다. 어떻게 한 건지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고민정 당선자가 지난 11일 뚝섬 나들목 앞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 나오는 코스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라는 게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인사를 해야 되고 출퇴근 인사는 어디서 해야 되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초선들한테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이동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익명가입자의 수년치 동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동인구와 연령대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 30대 남성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을 검색하면 이 시스템이 장소를 알려주고 후보자는 그 장소로가 대면 인사를 하는 식입니다. 이 같은 정보는 지역구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경의선 숲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노웅래 민주당 후보가 이곳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4선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빅데이터상 경의선 숲길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점에 착안해 공약을 만든 겁니다. 빅데이터상의 그 검색 정보를 통해서 우리 경의선 숲길공원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금 안 된다 하는 우리가 키워드를 보고 그래서 이건 정책 공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빅데이터 활용은 민주당의 숨겨진 선거 전략이었던 만큼 총선이 끝날 때까지 보안에 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당선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채널A가 이 자리에서 아직 정치인의 때가 묻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초심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두시죠. 김철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0여 명의 초선 당선자들에게 책임감과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180석을 주신 의미가 있으니까 겸손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 잘 준비해달라는 말씀 드렸고요. 초선 당선자들은 성과를 내겠다며 의욕을 내보였습니다. 열린우리당 때 어쨌든 153석인가요? 보내주셨는데 결국 그 다음 총선에서 83석으로 81석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게끔 이번 책임감 있게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보자. 정쟁을 일삼는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쟁을 일삼는 국회였지만 21대 국회는 국민들한테 성과를 내는 그런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잖아. 토론과 설득이 잘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올바르게 일하는 국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는 다음 달 7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의원들도 찾아와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닥쳐올 경제적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 가장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한 이런 것들 잘 아우르는 분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자네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3명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원내대표 경선에서부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계 정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빠른 공의 왼손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 그만큼 흔치 않아 가치가 높다는 건데요. 미국의 19살 왼손 투수가 164km의 광속구를 던져 화제입니다. 키도 무려 2m 3cm라고 하네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불같은 강속구, 왼손이라는 희소성에 타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 빠릅니다. 또 한 명의 왼손 괴물 투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키도 2m 3cm, 내리꽂는 위력에 공은 포수 밑을 튕깁니다. 102마일 164km. 누리꾼들은 포수가 다행히 살았다며 안도했습니다. 미국 샌 제신토 대학의 19살 왼손 투수 루크 리틀입니다.
제2의 랜디 존슨을 연상케 합니다. 2m 8cm의 랜디 존슨은 19년 전 날아가던 비둘기도 희생시켰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공은 2011년 채프먼이 던졌고 1950년대 비공식 185km도 왼손 투수의 몫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숨진 미국의 델코스키는 영화 속에선 오른손 투수로 재현돼 어이없게 마스코트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제구력은 형편없었던 겁니다. 공도 빠르고 제구도 좋은 완벽한 왼손 투수는 현실에선 찾기가 어렵습니다.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하려면은 부위도 있어야겠지만 당연히 컨트롤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투수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19살에 이미 164km를 던진 루크 리틀이 향후 제구력까지 잡아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번 주 날씨 키워드는 깊어지는 봄 기운과 봄바람입니다. 기온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중반부터는 한낮에 초여름처럼 더운 기온도 감돌 텐데요. 하지만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주에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륙과 해안에 강풍이 예보돼 있고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태풍급의 강풍이 예상돼 불씨 관리에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8도로 예상되고 일부 중북부 지역은 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가시거리 1km 이하로 짧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요.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입니다. 그간 방역을 총책임진 정은경 본부장과 질병관리본부가 쓴 논문이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 학술지에 실렸는데 90여 명의 감염자가 나온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대의 방역 조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논문은 학문의 탑에 돌을 하나 더 얹는 거라고들 하죠. 세계가 K방역이라고 주목한 한국의 모범 사례는 국민들이 함께 쌓은 탑입니다. 되돌아보면 이 자영업자도 소방관도 의사도 조종사도 학부모도 학생도 모두가 힘든 100일이었습니다. 오늘 정 본부장은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쌓은 공든탑이 나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저도 마음의 고삐를 다시 당겨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